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발사했다. 다만 우리 군 당국 측에서는 이게 화성 17형인지 아니면 다른 ICBM인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한다.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저녁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리포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북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2018년 4월 21일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업이 완료됐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의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주체 107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선언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하고 한 달 뒤 실제로 폭파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등 남북미 대화가 표류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신형 단거리,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쏘고 열병식에서 초대형 ICBM을 공개해도 이른바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것으로 한미는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월 20일 정치국 회의를 열어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유예의 철회를 시사했고 4년 3개월 만에 결국 금기시됐던 ICBM급을 쐈습니다. 네, 4년 3개월 만에 ICBM급 신형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기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청년본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정치권 반응보다는 안정식 기자. 네. 어떻습니까? 지금 화성 17형이다라고 북한은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군 당국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분석 작업이 안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발사 현장에 가서 평양의 순환비행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화성 17형이 발사되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인 오후 3시부터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시작을 하는데 방송이 열리면 아마도 텔레비전으로도 방송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이죠.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오전에 합참에서 네. 합참 쪽은 이제 국방부 취재하는 우리 기자들이 취재를 해 보니까 우리 군 당국은 화성 17형이 아니라 15형일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면 사진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군 당국은 어쨌든 아직은 분석 중인데 뭐 쉽게 말하자면 지금 북한이 이 화성 17형을 지난달 27일, 이달 5일 그리고 이달 16일 날은 발사했다가 실패했고요. 몇 차례 발사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공개된 건 예전 사진들을 가지고 썼고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발사했던 15형을 발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공개된 사진 중에 네. 저 여러 사진 중에 김정은 총비서가 차 옆에 서 있는 사진을 보면 네. 그림자가 나옵니다. 어떤 그림자요? 예, 미사일의 그림자요? 예, 아니 김정은 총비서의 그림자. 예. 김정은의 그림자가 있는데 지금 저 방금 나온 잠시만요. 사진에 우측 상단이죠. 지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림자가 상당히 길어요. 예. 근데 어제 그 북한이 발사한 시각을 우리 군 당국이 파악한 게 오후 2시 30분쯤이거든요. 어제 주영진 뉴스브리핑 진행되는 도중이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저 김정은 총비서가 저렇게 둘러본 거는 발사하기 한두 시간 전에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낮 12시 무렵에 저 차 주변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러면 정오 무렵이면은 그림자가 길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가 위에서 비치니까. 근데 지금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총비서의 그림자가 굉장히 길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제 찍힌 사진이 맞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한미 군당국이 계속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난 직후에도 저녁 무렵 비슷하게 그림자가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아니, 아침에 일찍이면 예, 이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성 17형을 북한이 아마 1단 발사체만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게 이제 2월 27일, 3월 5일인데 예. 당시 발사 시간이
오전 7시 52분, 8시 48분 그래요. 예. 그러면은 한두 시간 전에 김정은 총비서가 차량 옆을 지나갔다고 한다면 아침 6, 7시쯤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16일 날, 한 일주일 전쯤에 16일 날 북한이 발사 실패했을 때 그때 발사 시간이 오전 9시 반입니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 전에, 그러니까 8시나 8시 반 무렵에 차량 주변을 지나갔다고 하면 그건 아침 무렵이니까 그림자가 길 수가 있죠. 근데 어제는 발사 시간으로 따져보면 저 차량 옆에 김정은 총비서가 지나갔을 때 시각이 거의 정오 무렵이었을 것 같은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림자가 길더라. 그래서 과연 어제 사진이 맞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성 15형과 화성 17형 비교하는 그림이 잠깐 나갔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 화성 15형은 잠정 고도가 4,475km, 비행거리가 950km. 지난 2017년에 쏘아 올렸던 화성 15형.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6,200km 이상. 높게 올라갔네요. 비행거리가 1,080km, 비행시간은 1시간 10분 이상. 그러면 안녕식 기자, 네. 화성 17형이라고 한다면 아까 주요뉴스에 나갔던 리포트 보면 다탄두, 예. 그 머리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고 비행거리도 완전히 미국 본토 전역이 다 그 안에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이 더 긴장하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에 썼던 화성 15형, 네. 화성 15형도 미국 전역을 포괄한다고 봅니다. 미국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의 워싱턴, 뉴욕까지 북한에서 발사하면 때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화성 15형이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데 더 추력이 강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죠. 이게 저게 화성 17형인데 화성 17형을 왜 만들었느냐 이건데 이 화성 17형은 주영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탄두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네. 다탄두로 소위 워싱턴, 뉴욕을 동시에 때릴 수 있는 이런 탄두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두를 여러 개 실으려면 좀 무거운 걸 쏘아 올려야 될 테니까 추력이 더 강한 이 화성 17형을 만들었다고 보는 건데 일단은 우리 국방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 17형 발사가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화성 17형 발사가 맞다고 하더라도 즉 출력을 통해서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합참이 오늘 밝힌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추력은 검증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진입, 즉 탄두가 재진입해서 대기권을 통과해서 정말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화성 15형 또 어제 화성 17형까지 ICBM 발사를 했던 그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현 정부가 출범한 그 직후죠. 2017년 7월 4일, 2017년 7월 28일, 2017년 11월 29일.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사이에 그야말로 말폭탄이 오고 가면서 마치 전쟁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이 임박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다음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판문점에 도보다리 같이 산책하고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가 열렸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그야말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가 높았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북한이 모라토리엄 앞으로 이런 핵실험 같은 거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4년 3개월이 지났고 그동안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한국과 미국도 이런저런 발사체를 쏘아 올려도 이건 모라토리엄 선언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어제 발사는 명백한 이 모라토리엄 위반이다.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한국과 미국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탄도 미사일은 다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탄도 기술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발사도 다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거리 한 150km짜리를 날려도 탄도미사일이면 제재 위반인데 되게 단거리를 날리는 거 가지고는 크게 반응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중거리
정도를 날렸어도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이번에는 완전히 ICBM급 미사일을 날렸기 때문에 뭐 북한이 안보리 제재 위반뿐 아니라 모라토리엄을 파기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고요. 제재가 논의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안보리에서 제재 결연이 채택이 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관계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중국은 이제 미중 경쟁 시대 심화되고 있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추가 제재를 논의를 하긴 하겠지만 과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안정식 기자, 지난 4년 3개월 동안은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모라토리엄 그래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왔는데 이 시점에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런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화성 17형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이 발사를 강행한 그 의도가 뭘까요? 한국의 차기 정부에 전하는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좀 약간 어수선한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북한의 목표는 한국보다는 미국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증강, 발전을 계속 천명을 했고요. 꾸준히 그 핵무기를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사, 올 1월부터 있었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라든가 모든 것들이 일단 미국을 상대로 핵 능력을 증강시키는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남한의 대선이 있었든 없었든 이번에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더라도 이번 발사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우리보다는 미국을 상대로 한 발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북한이 왜 이렇게 핵 개발을 계속하느냐? 오늘 보도에서도 김정은 총비서가 얘기를 했지만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북미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미국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든 북미 간의 적대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의 적대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힘으로 그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핵무기 가진 거죠? 가진 거죠? 네, 근데 이제 핵무기라는 게 예전처럼 뭐 2차 대전처럼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결국 ICBM으로 날려야 되는데 ICBM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력은 검증이 되는데 재진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ICBM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안정식 기자 얘기를 쭉 들어도 예전에 2017년에 그렇게 숱하게 쏘아 올릴 때랑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북한의 의도도 늘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석은 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어쨌든 만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러면 다시 이 시기에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금 온통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가 있지 않을까요? 이걸 쏘아 올렸다고 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의 의도대로 다시 북한 문제 한반도로 그 눈길을 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전쟁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북한의 의도가 미국을 향한 거라고 하더라도 과연 성공한 건지 뭔지 이런 대결 국면을 의도를 해서 북한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재는 강화될 수가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계속해서 간다. 어쨌든 더 큰 걸 얻어내려고 저러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미국의 관심을 끌어서 북미 협상을 하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물론 틀린 건 아닌데 북한 매체나 북한의 외곽 매체들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그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이걸 하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완전한 허풍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의 주장은 일단 핵 능력을 강화시켜서 미국이 마음대로 북한을 때릴 수 없게 힘으로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하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힘을 갖춰서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하면 일단은 그게 내가 바라는 목표고 1차적으로 그 위상을 확보한 뒤에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 꼭 목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어쨌든 우리 사실 대한민국 먹는 문제에서는 해방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살다가 제재가 와서
대형마트에 갔더니 물건이 떨어지고 뭐 과일을 사려고 했더니 과일이 없고 그러면 난리가 나죠, 우리는. 네. 하지만 북한은 못 먹고 못 사는 데는 이미 이골이 났고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라는 땅덩어리가 어쨌든 땅덩어리가 우리 남한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농사를 잘 짓고 인센티브를 줘서 협동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면 세 끼를 풍족하게는 못 먹어도 두 끼는 먹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하고 유학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북한 최고 지도자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기대는 많았습니다만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만 하더라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경기장에 가서 평양 시민 상대로 연설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가 높았는데 결국 시계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약속, 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약속도 결국은 깨졌습니다. 오래전에 2018년인가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주고받았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때문에 대통령께서 새벽에 그 ANH 새벽장 설치시는 걸 많이 순간돼서 내가 사죄한다고 했지요. 대통령께서 다시 새벽장 설치실 이유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의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먼저 우리 장해찬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점은 비판해야 되지만 한반도에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오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게 되면 이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나 ICBM 문제가 이 세계사의 화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매우 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입맛이 쓰지만 이 평가를 냉정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을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네.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인 중에는 최초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선거 과정에서도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많이 발표했죠.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역대 최초로 당선인 신분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직 전화 통화가 된 건 아니죠? 오늘 오후에 전화 통화를 예.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통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중국 예. 측에서 먼저 예. 제안이 왔던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왜 이 사건을 떠올리느냐? 결국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하든 또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든 무조건적인 유화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조건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뭐 때로는 굴종적으로 나갔던 것만이 이 능사가 아니었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오히려 중국 측에서 먼저 당선인 신분과도 통화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앞으로 5년 동안의 이 대북 관계를 설정할 때 무조건적인 강경론 일변도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분명하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한다고 해서 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미국과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오히려 인내하고 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때 그 대화 중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룰을 확실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 5년의 이 대북 화해 모드가 결국 이런 성적표를 우리 국민들께 주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우면서도 새로운 방법을 대중관계에 함께 더불어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장희찬 본부장 얘기에서 비판하는 건 참 쉬운데 정작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현 민주당에서 지켜보기에 이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고 답답한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제 공격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 당시에. 선제 타격. 선제 타격 얘기하셨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제 당선인이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좀 더 발언을 좀 이제 앞으로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2시 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한 이후에 1시간 50분 만에 저희가 공대지 미사일 또 함대지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등을 발사하면서 즉각적인 대응 능력과 여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조치하는 것이 여러 국방부와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고요. 또 이 직후에
합참 의장과 미 연합사령관이 함께 또 회의를 통해서 대처할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북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단독으로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최고 수준의 유엔 제재 결의안이라든지 미국 제재가 이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한미 간에 또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음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견지하더라도 좀 유의 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 외교 정책의 노선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 파병을 중단한다든지 여러 이 북한 문제에 대한 이 해결 의지가 사실 뭐 드러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제1순위를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해결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여러 이 한미 정상 간의 회의를 통해서 좀 발빠르게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통일부 업무 보고 과정에서도 강경 기조는 아니다라고 당선인께서도 그런 기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디 지혜로운 또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이 ICBM 그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우리 정부, 청와대, 군 당국에서 나오는 이야기, 대응책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죠. 강력하게 규탄한다. 사실은 그것 말고 뾰족한 수는 없는 거죠, 안정식 기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하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하는 이제 굉장히 그 화해 무드로 갔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너무 남북 관계에 목을 매서 그리고 도발이라고도 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런 사태가 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돼도 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뾰족히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요. 물론 미사일 쏘면 도발이라고는 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핵개발을 막자고 전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정확히 인식을 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실은 북한은 핵개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비핵화를 상정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이거는 정책적 목표로 분명히 가져가야 되지만 실질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수립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유엔 제재는 거의 상존하는 거고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가는 거고, 그 선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그 선에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적 교류, 사회문화 교류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보건협력이든 뭐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제발 이 협력을 받아주세요 하고 목맬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 근데 북한이 안 받으면 오케이, 안 받으려면 말아 하고 쿨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서 남북한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걸 필요에 의해서 하는 단계까지 간다라면, 그건 사실은 뭐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가 갈 수 있는 남북관계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뭔가 좀 미래를 지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른바 햇볕 정책이라는 것도 나온 것 아닙니까? 이솝우화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과연 비바람, 강한 태풍이 더 낫냐, 따뜻한 햇볕이 낫냐. 결국은 햇볕이 낫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금강산 개성이 열렸습니다만 다시 닫혔고.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그걸 뭐 병행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이 안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신선하다는 느낌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이상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는 바탕 위에서 대북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다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런 북한 전문 기자가 바라봤을 때 북한의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게 확실한데, 사실 민주당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 진정성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지난 5년 대북 정책을 이끌어왔거든요. 그것이 오판에 의한 것이었든 혹은 국민들에게 이 기대감을 과하게 준 것이었든 사과하고 다시 한번 안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정책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짜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하고 지난해 6월에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대북 정책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북한의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말들이 항상 명시적으로 그 신문 지면 인터뷰 등에 붙었습니다. 물론 이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믿는 그런 문재인 정부와는 대북 간의 차원이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과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 단절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중국 이야기를 했는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어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대중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차단할 수 있느냐가 윤석열 정부 외교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왔는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저 이북에서 미사일을 9번 쏘는데도 도발이란 말을 한 번 못하는 정권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불안하면 현 정권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그 계산으로 김정은이가 저렇게 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불안감 가지실 거 없습니다.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저런 버르장머리도 확 정신이 들게 하겠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당선인의 저런 또 화법이 북한을 자극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분석도 했던데 말이죠. 근데 북한의 화법은 우리를 몇 배 더 자극하지 않나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수식하면서 조롱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민주당 정치인분들이 더 북한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원칙론적 대응을 말한 부분을 가지고 외교가 틀어질 거면 그거 외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제가 봤을 때는 북한과의 대화,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치선언 이후에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도 가능하다고. 다만 대화의 전제가 북한이 도발을 하고 우리가 미사일을 쏘고 핵 개발을 하면 이 대한민국에서 어쩔 수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원칙을 말하고 대화의 창구를 닫아버리고 다만 북한이 정말 정상적인 외교를 할 뜻이 있고 대화를 할 의사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시그널을 앞으로의 5년 동안 새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이 5년이 끝난 뒤에 또 차차기 정부에게도 훨씬 부담 없는 조건에서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어제 청관하면서 말이죠. 용감히 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북한 매체가 남한이 우리가 어제 ICBM 발사에 대응해서 아까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대응 태세, 대비 태세를 갖추자. 거기에 대해서 대결의 독립발 참혹할 것, 또 이렇게 비판을 해왔어요. 네. 안 기자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 게 참 신기하고요. 어찌되었건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홀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얻을 건 없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미국과의 한미 간의 공조나 국제사회 공조가 지금 최고 수준의 이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과 ICBM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하셨듯이 핵 개발하는 의지를 인정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이 대안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왕 기자님 말씀처럼 2017년 당시에 정말 이 트럼프 로켓맨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로가 많은 어떤 비판의 북미 간의 갈등이 매우 고조됐었습니다. 그 이후 2018년에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매우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우리 장해찬 평론가,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평화를 위해서 뭐 했냐 하셨지만 어찌되건 5년간 우리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장병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베트남 모델로 저희가 어찌되건 여러 국민 소득도 증가시키고 이 남북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여러 가지 좀 더 민주주의의 이 정착 과정을 좀 더 유도하긴 했습니다만 뭐 쉽진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 북한이 핵 개발했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핵 개방 3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 때문에 ICBM 개발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남북 간의 어떤 주요 변수라기보다는 국제사회와 한미 간의 이 공조 속에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 뭐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체제에서는 소중하게 우리 생명,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국민과 장병의 생명에 혹시나 지장이 있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안전식 기자. 네, 북한이 이렇게 한 번만 쏘고 말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제 쏘고 나니까 당장 우리 언론도 우리 정부도 아주 긴박하게 대응했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관심을 보였고 그러면 한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다들 시선이 쏠리네. 우리의 위력을 다시 한번 또 김정은 총비서가 용감히 쏘라고 또 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계속 쏘면서 어떤 도발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어제 발사가 좀 크게 취급됐던 이유는 이게 이제 2017년 11월 이후에 4년 3개월 네. 거의 5년 만에 이제 ICBM 발사 때문에 크게 뉴스가 취급이 된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아마 시작 단계에 있는 걸 겁니다. 예. 당장 이제 다음 달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110주년. 북한에서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에 꺾어지는 해는 크게 기념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도 뭔가가 있을 것이고 대규모 열병식 준비 중이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 보수 중이다 위성사진을 찍히고 있습니다. 동창리 발사장 가서 개보수하라고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를 했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북한은 자기가 생각한 스케줄에 따라서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반도 긴장이 앞으로 당분간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남북 관계나 이 북한의 도발을 보면 사이클이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긴장이 고조가 되면 어떤 대화가 어쨌든 간에 만남이 성사가 되면서 이 긴장의 강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뭔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다가 북한이 얻으려고 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그럼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한반도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가 5월이면 들어서고요.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의 저런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은 또 어떤 북한과 새롭게 한국과 미국의 행정부가 전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틀을 만들어서 다시 협상하고 만나는 뭐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기준으로 보면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기존 민주당 정부와 다른 어떤 대북 정책이 물론 대북 정책이 상당히 바뀔 것 같은데 다른 대북 정책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이 집권당이든 국민의힘이 집권당이든 북한이 굶어가면서도 나는 핵 개발하겠다고 가는 거를 막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핵 개발의 길로 매진해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살 것이냐. 그러니까 핵 개발을 가진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불량한 이웃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만나고 살 수도 없잖아요. 이웃은 옆에 사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좋든 싫든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관계없이 일단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렇게 북한의 핵개발 계속해가면 유엔 제재는 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현실로 인정을 하고 그 선상에서 가능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인도 지원이라든가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뭐 산림 지원, 뭐 산림 협력이라든가 보건 협력 이런 거는 과거에 보면 뭐 민주당 정부든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든 다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양당이 합의를 이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추진하자 가는 게 중요하지 서로 대북 정책의 다른 점만을 부각해서 싸우는 게 저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면 도발이라고 지칭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별로 없거든요. 뭐 말로 규탄한다야 뭐 그거 누가 못합니까?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도발 행위를 했을 때
이걸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의 대응 체계는 이상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 말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새 정부에서도 과연 반복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은 어쨌든 간에 이런 핵을 저런 미사일 발사를 고리로 한 남북이든 북미든 간에 또 이 협상은 언젠가는 재개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질문인 거죠.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드린 질문의 요지는 늘 그런 사이클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다시 원점으로 가고 북한은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핵 무장 능력을 강화시켜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정치권에서는 봐라 문재인 정부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고도화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게 왜 우리 때문이냐? 예전 정부에서는 그런 일 없었느냐? 뭐 이런 어떤 반복이 다시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하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협상이 국면이 오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북핵이 해결됐다. 저는 이런 국면이 오실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는데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협상 국면은 주기적으로 올 텐데 그건 북핵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그냥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서 그 교착이 뉴노멀인 또 그냥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해가는 어정쩡한 상태의 봉합이 계속되지 않을까 당분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 보였는지 차례로 정당의 반응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 의지를 시험하는 어떠한 도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작은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굳건한 국방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굴종적인 대북 정책과 일방적인 대화 구걸로 북한의 배짱과 콧대만 키워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와서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말한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은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2018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파기하며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ICBM 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무력 행위입니다. 강력한 규탄과 추가 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 또 긴급 현안 보고가 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안정식 기자, 잠시 뒤 3시면은 북한이 조선중앙텔레비전 통해서 영상 공개하겠죠? 아마 김정은 총비서가 간 행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뉴스니까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현장에 가서 촬영은 다 해놓고 이제 편집을 그 북한 기준으로 멋지게 해서 김정은 총비서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만든 다음에 정교한 그 영상을 트는 거죠? 그렇죠. 다 검열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북한은 우리처럼 24시간 방송 체제가 아니고 낮에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방송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식의 애국가를 틀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첫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북한이 조선중앙텔레비전 통해서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의 보도가 나오면.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